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법인세 인하 쟁점에 막혀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활동도 20일 넘게 공전하고 있습니다. 곧 국회에 제출될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놓고 민주당이 대응 방안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노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 등을 부인하며 억울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내년 3월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당원 투표 비율 확대를 놓고 당권 주자들 간의 신경전도 시작됐는데 찬반 양론이 팽팽합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문재인 정부 지우개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과 본격화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전쟁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내일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놓고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안 힘자랑과 갑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최종 협상안이 나오지 않으면 내일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 단독 수정된 예산안 처리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희영 기자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놓고 여당은 투자 활성화를,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같은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여야 지도부 협상이 멈춰섰습니다. 따라서 내일 국회 본회의 처리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교착 상태에 놓인 여야 협상에 책임 공방이 오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가이드라인을 따르느라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이 최후 협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내일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며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끝내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보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 주요 예산을 모두 삭감한 채 통과시키겠다는 건 갑질이라면서 나라 재정과 경제를 생각하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감액 수정안에 대해서는 최악이라는 평가와 함께 더 이상 양보할 게 없다며 거듭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제 심판을 해서 국가 경영에 대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일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살림살이를 모든 살림살이에 대해서 책임지고 짜서 그에 대한 평가를 다음에 받는 거예요. 민주당의 강경 입장에 여야 합의가 불발된 채로 내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헌정사상 최초 야당 단독으로 수정된 예산안이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3% 낮추는 대신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만큼 조금 더 여야 협상을 지켜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여야 지도부의 막판 협상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예산안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야 3당은 단독 국정조사라도 시작하겠다며 거듭 여당을 압박했고 여당은 합의 파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다만 여야 모두 반쪽 국정조사에 대한 부담이 있는 만큼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시작 20일을 넘겼지만 본격적인 조사는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의결로 여당 국조특위위원들이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가 함께한 특위 공식 회의는 간사 선임 단 한 차례에 그쳤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복귀하라고 여당을 재차 압박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 단독으로 조사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 명령인 국정조사에 즉각 복귀하십시오. 끝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야 3당은 즉각 성력 없는 국정조사에 돌입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국정조사 단독 움직임은 합의 정신을 깨는 신호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특위에서 자신들을 배제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증인 채택이나 기관 조사 등 특위 운영을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기 위해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합의를 깨고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라는 버스에 올라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야당이 일방적으로 시간을 어기고 신호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개문 발차한 것입니다. 야당은 국정조사라는 버스에 국민의힘이 함께 올라타는 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다만 여야 모두 반쪽짜리 국정조사 여론엔 부담을 가진 만큼 특위 간사 간 물밑 협상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참여 여부 결정 입장을 밝힌 만큼 예산안 문제가 정리된 이후 국정조사 일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는 상황. 변수는 국정조사 기간으로 다음 달 7일까지인 특위 기간 연장 문제를 놓고 여야가 다시 한번 대치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의 조작 수사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검찰의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되면서 국회도 조만간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 의원이 속한 민주당, 사실상 체포동의안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긴다는 방식입니다. 김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걸로 보입니다. 내일 본회의가 열려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에 들어가게 됩니다.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 이상직, 정찬민 의원에 이은 네 번째 체포동의안인데 앞서 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국회에서 가결 처리됐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거듭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증거 조작과 여론몰이일 뿐이라며 검찰의 야당 탄압 조작 수사를 막지 못하면 자신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돈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검찰이 부당한 수사에 억울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노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도 고심에 빠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맞물린 상황에서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방탄정당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현재로서는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길 방침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노 의원이 과도하게 왜곡된 기획수사라고 주장하는 것을 감안해 의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노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범죄 혐의를 밝히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며 민주당의 제19 감사기가 아닌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에 힘써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현재 비대위 체제로 가동 중인 국민의힘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게 될 전당대회가 내년 3월 12일 이전으로 구체화됐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심 확대를 시사하면서 당권 주자들 간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기가 총선을 1년여 앞둔 내년 3월 초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3월 12일까지인 자신의 임기 내에 전당대회를 마치고 싶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면 전대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입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특히 책임당원 100만 시대를 맞아 당원의 역할과 권한을 반영해야 한다며 현재 당원 투표 7, 일반 국민 여론조사 3의 비율로 반영하는 당대표 선출 규정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 상향 조정을 시사했습니다. 일반 반장 뽑는데 산반 아그들이 와가지고 출석거리고 방해하고 그 반원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오염시키면 되겠어요? 그런 일 없어야 되겠죠? 이 부분에서 당권 주자들의 셈법이 엇갈리는데 권성동, 김기현, 조경태 의원은 당원 투표 100% 반영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당 대표는 당원들이 뽑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의 역선택 논란도 함께 없애자는 이야기입니다. 당의 구성원인 당원들의 의지가 온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는 반드시 당원 100% 투표를 통해 선출되어야 합니다. 반면 안철수, 윤상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반대 입장입니다. 내후년 총선을 지휘할 당 대표를 당원 투표로만 뽑는다면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재명 대표 당선될 때 보면 7.5 대 2.5로 민심 비율을 오히려 10에서 25% 올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민심 비율을 훨씬 더 줄인다. 그러면 이게 참 국민들 보시기에 어떻게 보일까? 그걸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이 사실상 전당대회 룰 신경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윤계를 중심으로 불고 있는 당심 확대 요구가 어떻게 반영될지 그 논의 과정은 뜨거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방송 임채연입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월북으로 단정한 이유는 북한 김정은 정권 눈치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하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건 당시 작성 문건에 남북관계 경색, 북한의 국제 위신 실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남북관계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보안 유지를 강조한 것은 사실상 은폐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주 최대 69시간제 노동개혁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노동계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수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개인의 삶을 빼앗는 것이 미래 노동이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정부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노동자의 삶을 악화시키는 정책으로 노동자에게 미래 없는 노동을 강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태윤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여야가 이제 현재 최대 쟁점 법인세 인하를 두고 별로 그 진척의 상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야당이 그 수정안이라도 단독으로 처리할 그런 기세인 거죠? 맞습니다.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오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정부 여당이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내일 자체 수정안을 내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일종의 최후 통첩인데요. 이 정부 여당을 향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배째라식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감세를 기조로 정부 예산안 639조 가운데 약 2조 원을 순감한 자체 수정 예산안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이 수정안에는 연 5억 원 이하의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10%까지 법인세를 인하하고 월세세 공제를 상향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의 공언대로 수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초 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지역 예산뿐만 아니라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지역 화폐 예산 등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추경호 부총리가 매우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 만큼 현재 본 예산을 놓고 벌이는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추경 정국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예산안 협상 시한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데 이어서 이번에도 예산안마저 단독 처리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네, 민주당 최후 통첩에 대해서 국민의힘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협상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주영 원내대표는 각 당의 이 생각들이 다 드러났고 더 설득하고 하는 일은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최악의 방법 중 하나라면서 이 민주당이 수정안을 통과시키면 후유증을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예산안 협상 시한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 오늘도 여야 접점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쟁점이 현재 그 법인세 문제인데 법인세 인하 효과를 두고 그 여야가 이제 입장 차이가 뚜렷한데 실제 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오늘 국회 방송에서 이 전문가들과 법인세 문제를 짚어보는 생방송 특별 대담이 열렸습니다. 정책 토론이 있었죠? 맞습니다. 정관영 국민대 특임 교수가 진행을 하고 경제 전문가가 패널로 등장해서 이 법인세 인하 효과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는데요. 현재 정부와 국민의힘은 3천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는 안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반대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법인세를 낮춰주면 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늘고 자연스럽게 해외 기업들도 한국으로 진출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패널로 출연한 정인교 인하대 교수 역시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이 세제 혜택을 제공해 줌으로써 기업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고용 절벽에다가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는 위기 속에 이 법인세 인하와 같이
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 법인세 인하를 반대하는 측의 의견도 팽팽했습니다. 핵심은 법인세 인하 효과는 왜곡됐다는 겁니다. 이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지난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감세를 했는데 그 직전 4년에 비해서 기업의 투자는 오히려 줄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대기업들이 경제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까 다 깎아준 세금들을 사내 유보만 하고 이 투자나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경제 위기에 타격이 큰 중소기업하고 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더 절실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특별대담에선 법인세 인하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연구 결과가 많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당시 연구는 현재의 글로벌 통상 환경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존 연구 결과를 가지고 감세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반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법인세 인하는 기업에게 힘을 실어주는 경제 활성화다. 또 반대 입장은 부자 감세다.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2년 유예한 이 중재안에 대한 의견은 어땠습니까? 네,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정부안대로 법인세를 22% 내리는 대신에 이 2년 유예하자는 거였습니다. 이 법인세 인하 찬성 측에서는 이런 중재안이 외국 기업 유치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실질적인 실적이 나오기까지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세금을 내는 시점에 맞춰서 시행하도록 하는 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외국 기업 입장에서 한국에 진출하면 법인세를 인하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 시그널링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반면 법인세 인하 반대 측에선 법인세 인하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유예 기간을 두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미 외국 기업에 대한 투자세 공제가 있어서 중복되는 경향도 있고 전체적으로 낮춰주기보다는 투자하는 기업에 맞춰서 법인세를 낮춰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영업이익 2억 원 이하인 기업에만 적용되는 이 법인세 10% 적용을 5억 원 이하 중소기업까지 늘리자는 민주당 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는데요. 이 효과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세율 인하 문제와 이 바터 관계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또 우리나라의 기업 세제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다. 이런 엇갈린 반응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은 태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12월 14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하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톡은 문케어는 포퓰리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렸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지난 5년간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조 원 넘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대대적인 건강보험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를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즉시 직격에 나섰습니다. 영원한 것 같아도 국민이 맡긴 권력은 잠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전임 정부 정책이라 해서 색깔, 딱지를 붙여서 무조건 부정만 한다면 그에 따른 고통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본인을 향한 정부 여당의 공격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듯 문재인 케어 폐기 공식화 역시 같은 프레임으로 해석을 한 건데요. 의료비의 빈부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보장성을 오히려 뺏어간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서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만 좋은 치료 받으라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얼빠진 일을 하고 있다.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과상간을 다 태우는 짓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명백히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후퇴시키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제는 의료마저 국민에게 각자 도생하라는 것입니까? 논란의 문재인 케어,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넓히면서 의료 쇼핑이나 과잉 진료 등의 부작용이 속출했고 급기야 지난 3년 새 초음파와 MRI 진료비가 10배 가까이 폭증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건보 재정 악화로 이어지면서 6년 뒤면 고갈에 이르는 최악의 상황까지 내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합니다.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가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한 그간 받아오던 의료 혜택도 줄게 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절감한 재원으로 필수적인 의료 혜택을 늘려가겠다는 건데요. 문재인 케어를 수술대에 올리고 지출 구조 조정에 나서기로 한 건 윤석열 정부. 무엇보다 우리 생활에 밀접한 정책인 만큼 이번 개혁의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정치톡. 양심수 코스프레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자신을 둘러싼 복권 없는 사면론의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가석방의 조건 중 하나가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 중인 수용자라면서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김 전 지사로서는 가석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정부 내에서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이제 한 것이고요. 후생 맞추기형 사면 대단히 모욕적인 접근 아닌가 싶습니다. 대단히 모욕적인 접근이라는 김경수 지사 측. 이게 국민의힘 역시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양심수 코스프레다. 정치 근육을 키우는 거냐면서 복역 중인 수감자가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박정아 의원은 독립투사라도 된 줄 아느냐면서 면장우피, 즉 얼굴에 쇠가죽을 발랐다는 뜻으로 김경수 지사의 뻔뻔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면의 결정권자인 대통령은 어떤 입장일까요? 신경 안 쓴다, 이렇게 냉담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김경수 전 지사를 아예 사면 대상에 제외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출마할 수 없을 뿐이지 다른 여타의 정치활동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정치적 책임과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김경수 전 지사 역시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둔 김경수 전 지사. 비록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몸일지라도 얼마든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건데요.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거부 논란 속 일각에서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정치적 역할론까지 출소 후 그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여의도 정치외전 시간입니다. 여야의 전직 의원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여의도의 정치권의 가장 뜨거웠던 이슈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현재 그 서해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어제는 노영민 전 실장, 오늘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소환 조사에서 문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 등에 대해서 이제 캐물었다고 하는데요. 문 전 대통령이 이제 얼마 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최종 승인자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었기 때문에 과연 문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게 될 것인지 많은 이제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신 의원님 생각부터 들어볼까요? 현재로서는 그런 징조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네. 서훈 실장이 검찰에 출두하기 직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에서 입장 표명을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뭐 문 대통령의 참전이다라고들 표현을 하는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걸로 판단이 돼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서훈 실장의 영장이 공개가 됐는데 그 영장을 이렇게 면면히 읽어보면 문 대통령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일단 검찰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고요. 대통령실도 그 생각에 거의 비슷한 얘기들을 쭉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까지 봤을 때는 문 대통령까지는 가지 않고 문 대통령 직전, 그러니까 서훈 실장 앞에서 딱 멈춰선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습니다. 네. 다만 네. 한동훈 법무장관이 통치행위라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무게가 실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가족들이 문 대통령을 상대로 고발을 한 거 아니겠어요? 유가족이요? 네, 유가족들이. 네. 그러니까 그간 이제 이런저런 것들이 상황 변하기는 한데 물론 이제 윤 대통령의 마음에 달려 있죠. 이게 이런 수사나 이것이 혹시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서면 조사 정도에서 끝날 가능성이 저는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아무 사인은 없다. 그러나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판단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론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짐작할 수는 없지만 네. 별로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사를 하더라도 서면 조사 정도. 네, 그 정도는 가능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뭐 소환 조사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검찰 수사라는 것은 이 정도에서 멈춰야 되겠다 이렇게 기획하거나 의도한 대로 또 잘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에 하나 지금 이제 계속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그 노영민 실장이나 아니면 서훈 전 실장이나 또 박지원 전 원장 입에서 사실 여러 가지 그 관련 첩보들을 제거하는 없애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의 지침이 문재인 대통령이 알고 있었거나 또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암묵적으로 인정을 했거나 만약에 지시한 거 그런 사실이 만약에 있다면은 네. 조사를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태까지 나온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련 그 정황과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계속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입에 달려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런 그 관련 첩보 제거에 대한 그 암묵적인 승인 이런 게 나오게 되면은 그것은 검찰 수사가 그 점에서 딱 멈출 수는 없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지시는 없었다라고 진술한 걸로 그렇죠. 알려지고 있네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뭐 모든 수사가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네. 그리고 물론 전직 대통령을 소환한다고 하는 것은 검찰로서도 물론 이제 법과 원칙에 따른 뭐 수사를 한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만은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 거죠. 전직 대통령 소환은.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라면은 그러면은 전 정권과 현 정권의 정말 그 어떤 완전히 강대강 극한 대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몰고 올 후폭풍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아마 그것을 감안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현실적으로 말이죠.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전직 대통령 소환 글쎄요 쉬워 보이지는 않네요. 알겠습니다. 네. 한편 그 윤 대통령은요 문재인 정부 지우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재정 악화를 이유로 문재인 케어 폐기를 언급을 하더니 오늘은 탈원전 정책을 비난하면서 또 폐기를 시사를 했는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친문계는 또 다른 정치 보복으로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뭐 지금 친문계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현 정권이 추진하는 많은 일이 야권 탄압이다, 정치 탄압이다, 문 정권에 대한 그 그림자 지우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그런 이제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모든 게 그럴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아마 지금 양당 제도에서 정권이 한번 이렇게 바뀌면은 항상 그런 그 비판은 있어 왔어요. 예를 들면은 뭐 문재인 정부 때 과거 뭐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그거를 이제 만약에 폐기하는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명박 전 정권에 대한 그 그림자 지우기죠. 전 정권 지우기.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라고 하는 그런 정책도 지금은 사실 또 온데간데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의 양당 제도 구도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서 추진했던 많은 정책들이 거의 뭐 180도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향이 있지만은 이 문재인 케어 같은 경우에 이제 건보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정말 지속 가능한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가들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그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사실 그 보장성을 강화하는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숫자가 많죠. 뭐 제가 보니까 3,800여 가지에 대해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이제 없애는 이렇게 재정 지출이 막대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건보료 정책 가지고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는 오늘도 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거 5년 동안에 20조 원을 투입을 했지만은 결국은 재정만 악화되는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은 손보지 않을 수가 없다. 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돈을 좀 비축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료 취약계층에 대해서 더 두터운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기본 방향이란 말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것을 전 정권 지우기라고 하는 비판만으로는 조금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다만 이것이 이제 제대로 되려면 또 국회에서 나중에 토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야가 지금 각자 이제 입장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토론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그 건보료 정책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이 보니까 하루 한 건 내지 두 건 위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정책에 대해서 비판 내지는 비난 내지는 뒤집기 내지는 뭐 이런 걸 상당히 즐기고 있어요. 여기에 쾌감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노동 문제 있었고 건보 문제 있었고 또 원전 문제 있었고 그러네요. 이 뒤집고 싶겠죠. 그런데 이제 뒤집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지금 노동 문제는 화물연대 파업하고 맞물려 가지고 또 뭐 노동 관련은 우리가 뭐 이겼다 뭐 이런 어떤 승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미래노동시장연구원의 이 건의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실적인 부분이 아닌 것들이 꽤 있어요. 이건 어차피 국회에 와가지고 아마 내년 내내 이거 가지고 또 논란을 벌이고 싸우고 이럴 겁니다. 그리고 건보 문제도 보니까 지금 보장성하고 지속성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하고 문재인 케어를 뒤집는 데만 쾌감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벌써 하루 정도 지났는데 여러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요. 보장성을 줄이는 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결국 보장성을 늘려야 되는데 물론 낭비되거나 유출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고치고 막고 이거 분명히 개선안을 내놔야죠. 근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문제 인식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만 뒤집는다. 뭐 이런 거에 지금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고요. 원전 문제에 대해서도 원전을 지금 우리가 신세를 지지 않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길은 현재로서 과학기술의 수준으로는 없습니다마는 원전을 언제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은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뭔가 다음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원전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때 정책을 뒤집는 거에만 쾌감을 느끼고 이렇게 해서는 저는 국가의 지도자로서는 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그런 태도를 지도자로서의 자세를 보여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문재인 케어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정부와 야당은 정말 극명하게 이제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은 결국에 이제 피해자가 이제 국민이다라는 그 입장에서는 그 시선이 일치하는 부분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문케어를 포퓰리즘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국민에게 희생이 강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이제 앞으로 이제 상승되고 이제 또 재정이 이제 바닥나고 이런 게 이제 고스란히 이제 국민에게 희생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제 이런 논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서 고통은 국민의 몫이다라고 이제 또 반격을 했습니다. 양쪽이 서로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피해자는 국민의 몫이다라고 하는 건데 정말 어느 쪽이 정말 그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저께 설명을 하면서 MRI나 초음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런 그 낭비적인 것이 사실 전체 건보료의 규모로 봤을 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액수로만 보면 크지만요.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0.1%밖에 되질 않아요. 네. 0.12% 정도입니다. 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고령화로 넘어가는 시기에서 앞으로의 이 지속성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책을 세워가야 되느냐라는 것이 가장 큰 화두고요. 지금 행위별 수가 제하고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 실손보험의 문제로 사실은 전체 의료보험의 20 내지 30%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아주 미세한 부분, 보장성을 이렇게 유출을 막겠다라는 얘기만 함으로써 전체의 틀을 놓쳤습니다. 이건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보고 우리가 같이 뭘 고민하고 뭘 해결해야 되는가를 보는 진지한 모습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안 보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 건보료 제도는 굉장히 아마 치밀하게 재설계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한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지금 보장성만 강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은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재정이 바닥날 수밖에 없는 뻔한 구조란 말이죠. 이런 것은 다소 어떤 야당의 비판이나 또 좋지 않은 여론이 일면 불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그 국정을 책임지고 있고 지금의 국민뿐만 아니라 네. 미래 세대가 짊어질 그런 그 부담이나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는 그 리더로서는 고민해야 되는 문제다. 이것은 고쳐야 되는 문제다. 이거 말고도 또 많죠. 뭐 연금 개혁도 있고요. 많은 그 네. 개혁들을 해야 되는데 다만 이것이 이제 처음부터 문재인 케어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것을 이제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 표명만 나와서는 안 되고 그것을 그럼 어떻게 고칠 것인가. 그다음에 그 의료 지금과 같은 의료 환경에서 취약계층을 어떻게 더 두텁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그런 어떤 아웃라인이나 준비가 저는 그 같이 이제 발표가 돼야 된다. 그걸 놓고 여야가 토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중요한 사안을 놓고 여야가 그냥 그 갈등만 겪게 되는 정치적인 정쟁으로만 남게 되면은 이것은 그 추구하고자 하는 그 건보료 이 제도 개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 전략이라 그럴까요? 그런 노력도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뭐 제가 볼 때 원칙은 맞아요. 그다음에 탈원전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지난 50년 동안 축적돼 온 우리나라 원전 그 산업의 근간을 흔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이것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단순히 뭐 인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뭐 어떤 희열을 느끼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비정상적인 정책을 정상화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필요한 정책이라면은 다소 좀 비판이나 무리가 있더라도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 다만 이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같이 만들어가는 노력은 대통령도 같이 동시에 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주변에 20명도 이제 안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신경민 의원께서 해주셨는데요. 근데 오늘 그 비명계인 이현욱 의원도 측근들도 거리를 둔다면서 이렇게 말을 보탰는데 신경민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정확한 내부 상황이 지금 어떤지 저희 좀 알고 싶거든요. 이 발언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고 또 이 발언 제가 이 얘기를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지난주에 어느 방송에 가서 다시 반복을 하고 그 직후에 문화일보인가요?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혼밥을 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뭐 제가 발언한 걸로 돼 있는데 혼밥 얘기는 저는 모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한테 밥을 살 리도 없고 그래서 뭐 혼밥하는지 뭐 투밥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제가 얘기한 건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선, 지선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출마하면서 이재명계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현재 민주당이 169명인데 그 전에 한 170명을 조금 넘었을 때죠.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현재 이 사법 리스크가 진행이 되면서 그 숫자가 그러니까 결사옹위파들이 한 20명 내외로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정면으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5, 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건 언론에 계속 얘기들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누군지 금방 아실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럼 나머지 140명 되는 사람들은 뭐냐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저는 부글부글하는 파와 관망파로 나뉘어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약간씩 좀 말을 옮기는 과정에서 뭐 이상하게 전파가 됐고요. 제가 지금 끊임없이 얘기한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이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가 또 나가니까 김남국 의원이 수고스럽게 아침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런 사실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해온 거죠. 근데 저는 김의겸이 아니고요. 이건 분명히 팩트가 있는 거고 제가 분석하는 이 4개의 파로 나눈 것은 지금 민주당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대충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것을 그러면은 누구냐 이름을 대라 뭐 그러면 그건 조금 곤란하지만 이건 팩트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나머지 140여 명의 관망파와 일명 그 부글부글파가 있다고 하셨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글파들이 아무래도 좀 많다고 봐야 되겠죠. 정말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자꾸 이렇게 카피가 되면서 제가 하지 않은 얘기가 덧붙여지고 또 뭐 약간 비틀어지고 그런 거죠. 이 부글파 이제 그 강행커 언급을 했는데 이원우 의원이 이제 임계점을 이제 100으로 따졌을 때 60-70% 정도까지 이제 온도가 이제 올라갔다. 나머지 한 30% 정도가 이제 더 올라오면 채워지면 이게 이제 뭐 끌어올라서 폭발할 것이다라고 그 같은 의견이신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검찰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그 수사와 관련해서 단독 기사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 도화 언론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쭉 이렇게 흐름을 보면 업무상 배임은 검찰이 확신을 하지만 다만 돈이 이재명 대표한테 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다들 한 자락씩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현재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이 흘리는 내용을 보면 뭔가 실체가 좀 약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글파와 관망파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고요. 부글파와 관망파들이 톡 터지는 임계점은 아마 검찰이 그런 팩트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김경수 전 지사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특별 사면이 이제 언급이 되면서 이게 이제 복권까지 같이 될 것이냐 아니냐 또 이제 관심사인데요. 복권 없는 사면에는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거부 의사를 확실히 했고 하지만 김경수 전 지사 이제 그 사면 이야기가 나오면서 김경수 역할론이 또 민주당 안에서 수면 위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복권이 되지 않더라도 출소 후에 그 친문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예, 관측도 있는데요. 이게 출소가 될 것인지 특별 사면이 될 것인지 그 가능성까지 이제 포함해서 한번 좀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윤석열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 그럴까요? 입장은 그냥 원칙대로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권은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에는 뭐 그럴 바에야 자기는 그냥 그 만기 출소하겠다. 내년 5월인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정치적인 셈법이나 이 평가가 좀 복잡해졌는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김경수 전 지사의 죄목이 무슨 뭐 양심수가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여론, 그다음 민심을 왜곡한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복권이 아니면 자기는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보통 이제 양심수들이 보이는 그런 그 자세 아닙니까? 나는 감옥에 있더라도 떳떳하게 있겠다 그건데 사실 그 죄목 자체가 떳떳한 죄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것은 결국은 그 정치적인 그 목적이라 그럴까요?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수록 지금 그 소위 야당 또 친문계의 어떤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크죠. 더더군다나 지금은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또 측근들의 사법 리스크에 의해서. 네. 이런 때
이제 그 김경수 전 지사는 구심점이 되면서도 차기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차기 대선이죠. 그리고 적어도 차기 총선 때 최소한 부산 경남 지역에 있어서 김경수 전 지사가 활약을 그러니까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단순한 복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앞으로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키워가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하지만은 또 복권이 되고 나면은 정치적인 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또 바로 생기고 네. 그러면은 뭐 차기 총선 나가서 대선까지도 이제 김경수 전 지사는 노려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야권뿐만 아니라 전체 어떤 그 차기 총선과 대선의 판도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하지만 뭐 지금 윤석열 정부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하니까 복권될 가능성은 당분간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글쎄 지금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 교도소 쪽에서 김경수 전 지사에게 지금 연락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석방은 법무부 권한이거든요. 근데 이제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석방도 하면서 특별 사면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둘 중에 하나를 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요. 그런데 가석방은 별 큰 의미가 없는 게 그냥 몸만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5월 말이면은 이미 석방이 예정이 돼 있고 사실 거의 다 살았어요. 이제 딱 5개월 정도 남은 거죠. 그래서 가석방은 거의 아무런 정치적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제 석방이 돼서 나오면은 5년 동안은 꼼짝을 못 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28년 5월인가요? 까지는 네. 꼼짝을 못 하니까. 네, 피선거권이 없는 네, 거죠.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가석방에서 MB 특별사면에 끼어 팔기식으로 이렇게 가는 게 무슨 들러리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한 정치적 판단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만약에 특별사면을 진짜 한다고 그러면 물론 뭐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있다라고 그러지만 한다고 하면은 그건 안 나올 도리는 없죠. 근데 복권이 없는 특별사면은 아무 또 정치적 의미가 가석방과 마찬가지로 실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별로 실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의 스탠스를 갖고 있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좀 빠른 속도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도 개파 간의 신경전이 뜨거운데요. 당 지도부가 전당대 룰 개정에 팔을 걷어붙이면서 비윤계는 반발을 하고 나섰고요. 친윤계에서는 더 나아가서 당신 100%로 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결국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결국은 그 이제 전대 준비위원회가 꾸려져야 됩니다. 거기서 본격적으로 전대 룰을 조정하고 만드는 그 기구이니까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그 후보군들 사이에서 이제 이견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당의 지도부는 결국 그 당심 비율을 높여야 되는 게 아니냐. 과거 뭐 28만, 30만 책임 당원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책임 당원이 이제 100만이 됐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경우라면은 그 당심이 더 제대로 반영되는 그런 당 대표를 뽑는 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맞는 게 아니냐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가장 크게 반발하는 것은 이제 유승민, 이게 잠재적인 후보군이죠. 유승민 전 의원이 축구 경기 중에 골대를 중간에 옮기느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결국은 민심에 달려 있다 생각합니다. 이 전대를 바꾸는 게 일반적인 민심,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또 민심이 너무나 높으면 바꾸기가 어렵고 그럴 때는 이제 바꾸더라도 최소한 역선택 방지 조항 정도는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또 합의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는 민심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글쎄 지금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전략가들이라는 분들이 이걸 당신 100%냐, 90%냐, 80%냐는 방향은 정해졌다고들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때 7대3으로 만들 때 다 이유가 있었고 정치적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건 역행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게 또 이제 한 반의 반장 선거냐, 이제 전교 회장 선거냐, 뭐 여러 가지 또 말이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당 내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당권 주자들 간의 경쟁이 불이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명 한 명씩 이제 당권 도전 의사를 이제 밝히고 있는데 권성동 의원이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이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더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어떤 면에서 이제 보고 계시는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누가 윤심을 받는 거냐라는 건데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윤심을 받은 사람은 없어 보여요. 다만 윤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유승민 의원. 네, 유승민 의원은 분명해 보이고요. 네. 그래서 윤심을 과연 누가 받을까? 그 브레싱을 받은 분이 또 될까? 된다 하면 또 압도적으로 될까? 뭐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뭐 혹시 좀 이거 예상할 수 있는 후보는 남의 집이라 제가 네. 말을 좀 생략. 일반 선거인가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윤심을 누가 얻고 있느냐 이 싸움이 될 텐데 그것이 확인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라면은 이제 정권 초기니까 내가 윤심이다, 복심이다 이렇게 그것을 활용할 가능성, 그것을 활용하는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일화입니다. 윤심을 내가 대표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여럿 나올 거란 말이죠. 네. 그런 중에 이게 여기서 뭐 반윤 후보가 나올 수는 없죠. 여당으로서. 하지만 이제 윤심을 얻은 후보군과 이제 비윤 쪽에 후보가 있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비윤 쪽의 후보가 막강하다 그런 경우에는 윤심을 얻고 있는 후보들이 여럿이 나오면은 표가 갈리니까 그 단일화하는 그런 것이 이제 가능할까? 그런 것이 관전 포인트고 또 하나는 이제 전대 룰 바뀌는 거. 네. 전대 룰이 어떻게 바뀔지가 관전 포인트고 또 하나는 제3의 인물이 나올 가능성. 지금으로서는 이제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내후년 총선 어렵겠다 하면 이제 제3의 인물을 떠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정계에서는 늘 정당에서는 늘 총선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게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겠죠.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정도가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일화, 전대룰, 뉴 페이스의 등장 여부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여의도 정치회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정책 지우기부터 국민의힘 당권 경쟁까지 뜨겁게 토론을 펼쳐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다시 눈이나 비가 내리겠는데요. 여기에다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추위는 더욱더 심하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대비하시고요. 빙판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